자, 주택정책에 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임대주택 정책을 가게 되면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는 임대료 규제 있죠? 얘는 최고 가격제 일환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고 가격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는 시장에 들어와서 개입을 할 때 조세 정책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요. 가격 통제 정책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 통제 정책을 가게 되면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요.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최저 가격제는 최저 임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면 최고 가격제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물가, 이자율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니까 인용이 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임대료 규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 중에 얘는 장기 정책이에요. 얘네는 단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을 펼칠 때 장단기 정책의 조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너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돈을 많이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나 세금이 내는 부담금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막 면적 기준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60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강남에 20, 30평 갖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상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세에 대해서 특히 보유세 같은 거를 한 번에 확 올리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약에 보유세를 연 3%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내가 갖고 있는 게 3억짜리 집이에요. 3억에 3%면 얼마겠어요? 3%면 한 9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억에 3%면 9천일 거 아니에요. 300에 3%면 9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 때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가 조세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때 그렇게 올렸어야 됐던 거예요. 0.005%씩 이렇게. 그랬으면 지금쯤이면은 거의 그래도 한 1.5%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단계 조정이 어려워요. 그런데 시장에서 아니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을 때 자 30몇 년 기다리시면 조세의 어떤 공평성이라는 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0년 그러면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단기적으로 뭐를 통제하겠다고 가격을 통제해서 너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겠다고 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는 단기에만 효과가 있어요. 장기에는 부작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가 언급이 됐을 때 장기의 긍정적인 표현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그래서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해요. 임대료 규제가.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도 똑같아요. 근데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와요. 이게 기본이에요. 나중에 세부적인 거를 배우겠지만 이거 갖고도 틀리게 주는 거예요.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기본으로.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얘는 이론적으로 공급이 불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은 출제가 자, 거기 177페이지 가보세요. 177페이지 가셔서 178페이지 상단을 가게 되면 박스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죠. 별표.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민간 임대주에 어떤 특별법상의 용어 있죠. 별표. 올해 시험이 거기 보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 자,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영구임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가 있고 행복주택이 있어요. 근데 영구임대는 50년이에요. 얘는 30년이고 행복주택은 주로 젊은 세대 있죠.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주택의 가짓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묶어가지고 통합공공임대라는 거예요. 이게 임대주택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 통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합공공임대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요건을 다 합친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올해 시험에 통합공공임대인데 이거를 영구임대라 이거 제목을 바꿔서 틀리게 해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종류를 알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종류 있죠. 장기 전세 있죠. 얘가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있죠. 예. 우리가 임대를 들어갔을 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분양을 해주는 걸로 전환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 임대가 있고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그래서 저기 주거 불안 그 가구 있죠. 그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줘요. 전세. 그래서 최장이 30년인가 뭐 그래요. 그게. 그런데 거기 나중에 또 알아두실 게 뭐냐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다 여기에 지원을 받아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 용어면 주택도시기금 나오잖아요. 이게 전신이 뭐냐면 국민주택기금이에요. 국민주택기금의 명칭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거의 한 10년 돼가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여기가 계정이 도시계정과 주택계정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 재개발할 때 기금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건 주거불안 세대에다가 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이 주택도시금의 지원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가면 민간임대 있죠. 민간임대주택에서는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거기 4호에 가게 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라고 돼 있죠. 거기 하나 체킹하시고 그 밑에 가면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라고 3호에 돼 있죠. 이게 공이 10년짜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얘가 제목이 뭐예요? 공공지원이죠. 작년 시험이 뭐였냐면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상에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답이 뭐였겠어요? 공공지원. 그러니까 얘가 제목이 공공이잖아요. 이게 무슨 주택? 공공임대 특별법이니까 정확하게 구별 안 되는 상식으로 부딪힌 사람은 틀리게끔 유도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은 요즘 문제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나중에 이론은 설명해줘요. 단기하고 장기에 대한 거는 설명해 드리는데 시험에 출제될 때 포인트는 이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통합공공임대가. 그죠?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단기, 장기의 변화를 안 물어봐요. 안 나온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왜 안 나오겠어요?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단기와 장기의 변화까지 파악해서 1분 안에 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 지가 오래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정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별표도 해주고. 그런데 어디선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또 중요하다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거를 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걔도 정리해야 되고 이것도 정리하면 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양만.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시간도 절약하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어쨌든 참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옆 페이지에 가면 179페이지에 분양가 규제하고 분양가 자율화라고 돼 있죠. 여기서는 분양가 규제가 중요한 거예요. 분양가 규제. 그러면 참고로 우리나라는 임대료 규제해야 해요. 임대료 규제한다 안 한다? 임대료 규제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거의 사문화돼 있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은 분양가를 못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피해 나가는 편법 있죠. 그게 20% 미만으로 지어주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남에 가면은 고급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분양가 뭐 30억, 40억이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호수를 19호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편법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어떻게 돼요? 아우성이 지는 거예요, 그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밑에 가면 119배 하단을 가게 되면 핵심이라고 해서 주택법령상 분양가 규제에 그래서 주택법 제57조라고 돼 있죠? 그건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 조문까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지? 야, 그러면 뭐 대단하지 않아요? 가면서 단원 중요한 거 별표해줘, 세부적으로 별표해줘,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가는 거 아니야? 그거라도 익숙해지면 점수 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몫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선생은 이제 여기서 처음에 가면서 중요하다는 거 다 체킹해줘요. 그리고 이거를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시키면 안 외워도 돼요. 그럼 분량이 나중에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별도로 암기 코드도 준다 안 준다? 줘요. 근데 그것도 공부를 1년간 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봤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는 그게 부작용밖에 없어요.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그것만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라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분양 있죠. 선분양은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뭐만 보고? 모델하우스에서 샘플만 보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보고 몇 억에 해당하는 거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있으면 누구를 위한 정책이겠어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통제가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허용한 게 선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근데 후분양은 누구 위주? 그건 수요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틀만 알아도 대충 내가 장점, 단점 이런 거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11월, 12월까지는 3기시 수업이에요. 3시간 수업하고 마무리하는데 1월 달부터는 4기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2시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민법하고 민계공은 아마 2시까지 수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추출하신 분들은 냄새 안 나는 걸로 뭐 빵이나 떡이나 과일 같은 거는 드시면서 수업 들어도 돼요. 무슨 알겠죠? 냄새 나는 것만 빼고 너무 또 허기지면 평상시에 습관이 있잖아요. 12시면 밥을 먹어야 된다. 근데 12시 넘어가면 허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뭘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은 집중이 안 되는 거니까 간단한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세 정책이 있을 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겠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국가 경영도 꾸려나갈 수 있고 지자체 경영도 꾸려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효과도 있어요, 없어요? 파생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득 재분배라든가 자원 배분 있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는 부자 할아버지를 둬서 100억의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태어났어요. 얘는 깔끔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이 많아서 자식에게 이걸 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주냐 말아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상속세, 증여세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S그룹에서 내는 상속세, 증여세인가요? 그게 한 9조 된다고 그러죠? 제일 높은 거. 근데 그 재원이 조달되면 어디다 쓰겠어요? 얘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혜택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면,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1,000억이면 1%가 얼마겠어요? 100억이에요. 아니, 10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0억이면 1년이면 최소 모두가 한 달에 한 1억 정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돈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붙잡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이자로 계속 사는 삶보다는 뭐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취감을 가지고 1,000억짜리 자산을 2,000억, 5,000억, 1조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아이고, 그 돈 있으면 은행에 집어넣고 그냥 이자만 가지고 평생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써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지겨운 일인지 아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재산이 꽤 될 거 아니에요. 강남에 집도 있고, 이쪽에 뭐 용인 쪽에 땅도 있고, 그냥 그렇다고 해야 본인도 저기 뭐 우리도 저기 강남에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택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참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도 맘먹으면 바로 내일이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격증 취득해서 상품 하나 잘 개발하면 많은 돈을 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되고 볼 일이에요. 그래서 재원을 조달할 때 여기서 일단 기억하시는 거는 거기 보면 조세 뭐 역할 이런 건 나중에 써도 되겠고 거기 182페이지 가면 조세 분류라고 돼 있죠.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 다음에 뭐 처분. 여기서 국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방세.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의 구성이 종부세라고 아시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얘가 재산세예요. 처음에 얘부터 출제했어요. 종부세부터. 그러더니 얘들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서부터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올해도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별표 당연히 해주잖아요. 나온다고. 근데 왜 그러냐? 얘네가 한 번만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지금 6년, 7년을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겠지?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하나둘씩 이제 추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면 조세 전가와 귀착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별표는 해야 돼요. 인식은 해야 되니까. 올해도 여기서도 출제를 한 거예요. 출제를. 그런데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자, 시장 가격이 1,000원일 때 이게 100개예요. 그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만큼이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만큼이 무슨 잉여? 소비자 잉여예요.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생산자에게 과세를 했어요.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생산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이동해요. 이게 종량세가 있고 종가세가 있는데 종량세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움직여요. 종가세는 곡선이 회전하면서 움직여요. 이게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가격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자는 1,050원을 받고 팔았잖아요. 그럼 이 돈이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온 게 아니죠. 1,05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95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네 두 개를 합한 걸 사회적 총이여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회적 총이여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줄어들었으니까. 이만큼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그래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건 주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적 총이여는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한번 틀리게 줬을 거예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는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진다,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 그것까지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했는데 시험장 들어가서 답을 못 맞추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선생님 입장에서 그게. 나중에 또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간단하게 구별하는 거 해드려요. 조세가 부과가 됐을 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 여부 있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적어요. 탄소비대라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래요. 조세 부과하면 누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가겠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조세 부과되면 탄소 비대니까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 부담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문맥을 익혀놨잖아요.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적고 공급자가 부담을 더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기본적인 건 이렇게 줬다가 그 다음에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비대 원리만 알면 그래프 안 그려도 내가 맞춰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정리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왜냐하면 교재 넘겨보시면 185페이지 있죠? 거기 그래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그래프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잘 정리하면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그래프 그래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 187페이지에 가면 양도세, 중과세와 주택공급 동결 효과라고 돼 있죠. 거기 별표. 그 밑에 가면 토지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라고 돼 있죠. 그게 왼쪽 페이지에 가면 상단 박스에 보충란에 헨리 조지의 토지 단리세론이라고 돼 있죠. 걔하고 연계된 거예요. 걔하고. 그래서 조세에서는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체론까지 해보신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투자론 있죠? 네, 투자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은 금융하고 개발 및 관리론, 마지막 주에 오시게 되면 간평에 대해서 약수를 하고 입문과정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이 되면 앞에서부터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중요하다는 거는 돌아와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3월달 정도가 되면 외부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나오는 게 다 여기 지금 현재 별표한 데서 다 나올 거예요. 제가 낸 건 아니에요.
누가 내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점수로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잘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나는 이번에 꼭 된다는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다가 보면은 페이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안 하던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몇 개월 지나면 지치고 막 이럴 때가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컨디션 좀 잘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올해 꼭 동창백 해있다.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